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스포 없이 책 추천하는 일주일 동안 읽은 책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전자책 2권, 종이책 1권, 총 3권의 소설책을 읽었는데요. 이 중 어떤 책을 먼저 소개해드릴까 고민했는데 새롭게 알게 된 작가님부터 바로 김준영 작가님의 막 너머에 신이 있다면. 제가 이 책을 어떻게 읽게 되었느냐. 책 소개 내용 일부. 김초엽 천사는 그 다음은 괴물신의 취업 2022년 제5회 한국과학문학상 만장일치 대상 수상자. 저는 국내 문학상이 한국 교육제도와 유사한 행태로 소설의 재미와 개성을 죽이고 있다. 기성작가와 평론가들이 정의하는 좋은 소설은 왜 늘 우울하고 서사성이 약할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요. 그럼에도 또 그런 간판이 또 책을 주목받게 하고 거기서 발굴된 또 빛나는 작가님들은 너무 소중해서 독자로서 늘 모순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런 생각이 아예 안 드는 문학상이 있었으니 제가 좋아하는 출판사 허블 그리고 제작사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주최하는 사랑하는 김초엽 천설란 작가님을 만나게 해준 한국과학문학상입니다. 그 문학상의 대상 작품이라니 궁금하시죠? 책은 프롤로그 1부, 2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프롤로그, 어느 괴짜 과학자가 시공간을 뛰어넘는 시뮬레이션 공식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미국 정부는 이 공식으로 20년에 걸쳐 슈퍼컴퓨터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러나 짧은 시간만 작동하고 파괴되고 맙니다. 그 찰나의 시간 동안 인류가 알아낸 것, 우리 우주는 막에 쌓여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1부, 2026년 지구온난화가 극심해지며 한국은 식량 자급률이 0에 가까워 인구 절반 이상이 굶주림 때문에 죽습니다. 국가는 다음 세대의 생존을 위해 신인류 프로젝트를 개시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의 유전자가 편집되어서 최소한의 영양 섭취로 최고 효율을 내게 되었죠. 키도 보통 사람의 절반, 방사능에도 강하고 평균 수명은 150세. 시간이 흘러 이 신인류 아이들을 수천 명을 모아 우주선 무궁화호에 실은 후 우주를 덮고 있다는 그 막 너머를 탐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 아이 중 하나가 바로 나, 주인공입니다. 조금만 먹어도 살 수 있으니 나의 부모는 음식도 주지 않고 방임합니다. 나는 더 이상 굶주리기 싫어서 생존을 위한 잔인한 노력을 그만두기 위해 우주에 가기로 결심합니다. 프로젝트 인원이 되기 위해 혹독한 시험과 경쟁을 치르는 나. 과연 나는 무궁화호에 잘 탑승하여 갈구하던 자유를 얻었을까요? 2부. 무궁화호가 지구를 떠나 막을 향해 나아간 지 200년이 지났습니다. 막은 이제 언제 닿을지 모르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무궁화호의 하층민, 이발사 2672 2부의 주인공입니다. 이발사는 자른 머리카락을 감자로 바꿔주기도 하고 사형 집행인이기도 합니다. 호송된 죄수들의 머리를 깎고 그들의 마지막 유언을 들은 후 그들을 스팀기에 넣고 버튼을 누릅니다. 스팀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찐 감자가 갈리듯이 비료가 됩니다. 또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무궁화호에서 50세가 된 사람들 또한 스팀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인류애가 박살날 수밖에 없는 267의 하루는 머리 자르기, 스팀기 버튼 누르기, 유일한 식량 감자 먹기가 반복되죠. 퇴근 후 숙소에 돌아가도 이성 간 대화 금지법으로 인해 아내와 말도 섞을 수 없습니다. 대화하면 사상이 흔들린다나 뭐라나. 그런 267에게 어느 날 보통 신인류보다 훨씬 키가 크고 먹을 걱정이 없는 건지 장발인데다가 여성도 남성도 아닌 중성인이 그 앞에 나타납니다. 뭐지? 모두 머리카락은 없고 감자만 먹고 사는 거 아니었나? 267은 그로부터 한 아이를 살리라는 미션을 받습니다.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계속 읽을 수밖에 없는 마력을 지녔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었던 김보영 작가님이 이런 심사평을 남기셨더라고요. 독자의 멱살을 붙잡고 거침없이 질주하는 소설. 그렇게 재밌게 읽다가 갑자기 생각보다 거대한 주제들을 건드는 장면들을 마주하게 되면 나는 내가 쓰고 싶은 걸 쓰겠다. 신인 작가의 당돌함. 담으려는 주제가 꽤 많아서 조금 어색하게 주어진 내용이 곳곳에 있긴 하지만 아쉽다라고 하기엔 신선하게 거칠고 흡입력이 너무 강렬해서 책이 오히려 더 두꺼웠으면 좋겠다 라는 후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과적인 내용은 아예 없어서 문과 독자도 편하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장편 소설은 좀 부담스럽고 내용은 뻔하지 않은데 존재론의 질문을 던지는 좋은 SF를 읽고 싶다. 그럼 같은 출판사 허블에서 나온 초월하는 세상 소설집을 추천드립니다. 별 5개. 특히 이 소설집에 실린 우다영 작가님의 긴 예지를 제가 무진장 사랑합니다. 다음 책은 또 하지은 작가님의 녹슨 날. 참고로 저는 한국 환상문학 2세대를 대표하고 있는 하지은 작가님에게 푹 빠져 분명 의도하진 않았으나 책을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2010년에 처음 나와 13년 후 개정 출간된 인기작 녹슨달을 짧게 소개해드리자면 소년 파도 조르디의 아버지는 우울감과 패배감이 가득했던 화가였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신은 절대 그 길을 걷지 않겠다 다짐했었으나 흙에 계속 그림을 그리다가 엘리트만 모인 라잔 공방의 도제가 되었습니다. 눈이 거의 멀어가는 스승 백리 밑에서 배우며 동료 화가 레오나드 그리고 시세로와 함께 그림을 그리는 이야기입니다. 전 참고로 화가나 작가가 주인공인 책들은 달과 식스펜스를 읽고 무기한 쉬고 있는데요. 물론 천재적인 음악가, 화가, 작가 때문에 풍요로운 예술적 아름다움을 제가 누리고 있는 거겠지만 예술가의 타락한 도덕성, 모난 성격이 이단적인 천재성을 설명하거나 자의식이 비대해야지만 탁월한 창조를 할 수 있다라는 식의 예술가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편히 읽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들의 삐딱한 우월성과 우울감이 제 스타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인공 파도 조르디 또한 한 대 꽁 하고 싶은데 거기서 끝나면 하진 작가님이 아니죠? 녹슨달 세상에서는 신을 그리는 게 금기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방을 책임지는 백리 스승님이 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레오나드는 사실 천재적인 화가인데 비극적인 사건을 겪고 모작만 하고 있습니다. 또 파도는 왕세자비의 비밀 애인이 되어 후원을 받다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 중 마성의 매력을 지닌 시세로의 외전이 책 끝에 펼쳐지고 독자를, 아니 저를 올리고 맙니다. 이 정도면 달과 식스펜스의 찰스 스트릭트랜드는 덜 생각이 날 수밖에 없겠죠? 하지은 작가님의 작품은 늘 정교하게 그린 이국적인 세상에 독자를 데려가 너무나 쇼킹한 이야기들로 현실 세계의 걱정과 스트레스를 옅게 만들어줍니다. 자기 전 독서로 추천. 물론 밤샘 독서는 주의하세요. 마지막 책은 이언 맥큐언의 견딜 수 없는 사랑. 영상이 또 늦은 이유. 작가님 책만 읽으면 심장세포가 내 세포한테 잠시 시간을 줘 부탁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북하울 때 이 책의 시작 장면을 소개하면서 너무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작가님에게 입덕한 속죄보다 만큼 좋았습니다. 과학 저널리스트 조 그리고 키스 시인을 연구하는 역사학자 클레리사는 동거하는 롱텀 커플인데요. 조는 이성주의자, 클레리사는 감성주의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튼 이 둘은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충실하고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둘은 들판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추락하는 열기구를 목격합니다. 도움을 주러 조 그리고 들판에 있던 몇몇의 남자들이 뛰어가 다 같이 열기구의 줄을 잡는데요. 힘겹게 씨름하다가 누군가 먼저 손을 놓았고 한 명 한 명 놓기 시작했고 결국 열기구는 날아가며 누군가 죽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사고 후 놀란 조에게 다가오는 남자 중 한 명인 제드 페리, 조에게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하자고 합니다. 모신론자 과학 컬럼니스트 조는 단칼에 거절하고요. 이 비극적인 사고 이후 이성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조는 생물학적인 해석과 도덕적인 딜레마를 정의하면서 이 사고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애초에 계획된 바도 아니었고 구조팀도 아니었고 합리적인 수순이었어. 그러나 우리 본성에 새겨진 협력은 인류가 사냥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바탕이고 언어 능력의 동력이자 사회적 화합을 위한 도구인데 왜 협력에 실패했지? 그래도 줄을 놓는 이기심도 우리 본성이지 않나? 남들에게 무엇을 주고 자신은 무엇을 가질 것인가 늘 계산하잖아. 줄을 놓는 순간 선도 사라졌고 좋은 사회는 해체되었어.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분명 합리적인 선택이었어. 그럼에도 조는 괴롭고 클레리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안타까워. 그의 죽음은 의미가 있어야 돼. 반드시. 반듯한 논리로부터 위안을 받는 조는 이런 생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리고 이때부터 조는 견디기 힘든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사고 현장에서 기도하자고 한 제드 페리 기억하시죠? 광적으로 사랑과 종교에 집착하는 제드 페리가 계속 조의 눈에 보이고 전화를 걸어오고 편지로 사랑을 고백해온다고 클레리사 그리고 저희 독자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클레리사가 보기에는 그 편지들은 다 조의 필기체이고 또 논리적인 진실에 대한 조의 집착은 클레리사를 질리게 만듭니다. 조는 이성의 덫에 잡혀 미쳐버린 걸까요? 진실은 무엇일까요?
스포가 아예 없는 선에서 느낀 점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았는데 MBTI 유형에 빗대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MBTI 좋아하세요? 저는 MBTI를 종교, 사주, 별자리 이런 것들처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실체 그대로 심리학적인 성향, 테스트지로 바라봅니다. 또 성향은 바뀔 수도 있고 성향이 저의 사고와 감각체계, 의사결정, 문제 해결 방식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지 않습니다. 장점으로는 어느 정도의 자기 객관화, 자기 이해를 돕는다? 저도 제 MBTI 짤 보면 진짜 웃기더라고요. 또 MBTI의 대유행으로 나와 타인은 다르다. 다양한 성향이 세상에 존재한다. 이런 인식이 퍼져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를 맹목적으로 또 신뢰하면, 즉 과몰입하면 당연히 단점도 존재합니다. 사람은 그런 운명론적, 결정론적 법칙에 지배될 수 없는데 복잡한 인간 내면을 그렇게 단순하게 만드는 노력은 나는 원래 그래 발전을 막기도 하고 쟨 그럴 거야, 나랑 맞지 않을 거야 쉽게 판단하고 추측합니다. 성향이라는 게 반대의 성향이 아예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T라서 절절한 아픔을 느낄 능력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상황을 계속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시도 그 자체가 아픔을 받아들이는 그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F라고 차분히 이성적으로 사고할 능력이 아예 없는 게 아니거든요. 도피하지 않고 감정에 관심을 기울여 가장 빠르게 진실을 직시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을 읽는 행위가 이 책이 특히나 그런 MBTI 덫에서 빠져나와 복잡한 사람의 마음, 나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게 돕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탐구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그저 다 다르다. 타인의 마음은 절대로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MBTI가 F든 T든 무슨 성향이든 우리 모두의 감정과 이성을 마비시키는 추락 중인 열기구 같은 사고가 언제든 닥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우리를 구원해주는 것은 분명 특정 성향이 아니라 내가 쌓아온 자력 그리고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세상의 손길일 것입니다. 사람 내면의 복잡성을 제대로 느끼고 싶은 분에게 이언 맥퀴언의 이 책을 강력 추천합니다. 참고로 이 책은 읽는 상태일 때는 깊게 생각할 틈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어쨌든 책의 장르는 극강의 심리 스릴러거든요. 물음표와 느낌표 100만 개를 동반한 불안감과 긴장감을 주면서 무서운 페이스로 전개됩니다. 다음 이언 맥퀴언의 책은 시간을 좀 갖고 사야 될 것 같아요. 저의 쿠쿠다스 같은 사고체계가 너무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책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사유사 원목 북레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책과 함께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